안녕하세요. 셀폴더입니다. 네, 지난 시간 프로젝트 만든 거를 GitHub에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그 GitHub에 올라와 있는 프로젝트를 이클립스 쪽으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가 풀된 상태이고 여기에서 워킹 트리 쪽에 가보시면 프로젝트가 옆에 있는 코드 그대로 보여집니다. 자, 이거를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쪽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피니시 하게 되면 프로젝트가 여러분들 이클립스 쪽으로 가져오게 됐죠.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전에 이 프로젝트는 빌드 그래들 쪽에 가보시면 마리아DB와 마이바티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퍼티 쪽에 가서 데이터베이스 정보가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들어있다면 여기에 주소 부분과 계정과 비밀번호 부분을 꼭 확인을 하시고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확인이 안 됐을 경우에 그냥 실행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데이터베이스가 켜져 있어야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켜져 있죠? 자, 이 모든 게 준비됐으면 오늘 준비한 내용을 진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난 시간에 올렸던 정적 파일을 이제 스프링 프로젝트에 제대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적 파일은 그대로 쓰면 되겠지만 화면만 보여주면 되는 게 아니겠죠. 데이터가 주고받는 부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야 정적에서 동적으로 변환이 되면서 여러분들의 화면이 유동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정적 파일을 동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스프링에서 URL을 관리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현재 지금 꺼져 있으니까 다시 한번 켜서 브라우저에 한번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주소가 옆에 보이는 것처럼 HTML 밑에 유저 밑에 리스트 HTML 보여지는 것처럼 주소가 HTML로 되어 있으면 정적 파일인 겁니다. 자, 이거를 스프링에서 주소를 관리하면서 HTML을 대신 호출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클래스 파일이 필요하고, 자, 저는 여기 위치에 패키지를 하나 더 관리하도록 할게요. 컨트롤러라는 패키지 아래에다가 뷰라는 컨트롤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가 켜져 있기 때문에 리로드를 했네요. 스프링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노테이션으로 컨트롤러를 주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클래스는 스프링에서 관리하는 빈 객체가 되고 이 빈 객체가 자동으로 여러분들의 주소를 만들 때 적용해 줄 겁니다. 겟 방식으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get mapping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게 되면 get 방식으로 메소드를 사용하는 거고 여기에 주소를 쓰도록 합니다. 화면을 불러오기 위해서 스트링 값으로 리턴하게 하고 메소드 이름은 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턴이 스트링이기 때문에 여기 스트링 값으로 값을 넘겨줘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현재 옆에 보이는 이 주소의 값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려면 여기 리소스 쪽에 스태틱 쪽으로 가서 하면 되는데 여기에 있는 거를 부르는 게 아니고 현재 우리 프로젝트에는 템플릿 엔진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리소스 밑에 템플릿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폴더 네임에 템플릿라고 만드시고 여기에 우리가 관리할 정적 파일 중에 이 HTML 부분을 가져오면 됩니다. 자, 여기 부분에서 유저라는 부분을 복사를 해서 템플릿 쪽으로 복사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유저라는 폴더 밑에 4개의 HTML이 올라가게 됐죠. 그러면 여기 주소에는 유저 밑에 리스트 HTML이라고 써야 되는데 템플릿 엔진 같은 경우에는 HTML이 기본적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면
자동으로 HTML이 뒤쪽으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보이는 것처럼 리스트 HTML이라고 쓰지 않더라도 리스트 HTML이 호출되게 됩니다. 저장을 하고 서버가 다시 리로드 된 걸 보셨죠? 그 다음에 정적 주소는 지우시고 여기에 루트라는 주소를 넣었기 때문에 뒤에 아무런 주소를 넣지 않고 바로 접속하시게 되면 동일한 화면이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템플릿 쪽에는 화면 부분입니다. 저희가 복사해온 CSS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이런 거는 템플릿 쪽으로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화면만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HTML 부분만 이쪽에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여기 있는 HTML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우셔도 되고 아니면 원본을 두고 나중에 뭔가 수정 부분이나 비교 대상이 필요할 때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제 이런 고정된 데이터는 필요 없고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이제 나머지 부분을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일단 화면은 불러왔기 때문에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리스트가 나오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리스트에 관련된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야 됩니다. 이 화면이 불려졌을 때 이 리스트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불려지는 부분에서 값을 넣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데이터베이스 부분을 하기 이전에 어떻게 데이터를 보낼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데이터 보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지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되는 건 모델이라는 겁니다. 네, 이 모델이라고 하는 건 스프링 프레임워크 쪽에서 계속 사용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스프링 부트가 아닌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도 쓰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알고 있으면 좋으시겠죠. 자, 그러면 이 모델 쪽에 데이터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저쪽으로 쉽게 보내기 위해서 옆에 보이는 것처럼 이름, 이메일, 가입 날짜 이렇게 세 가지의 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름이니까 name이라고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메일도 스트링이네요. 가입 날짜도 간단하게 스트링으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eg date일 겁니다. 자, 그러면 옆에 보이는 거와 같이 한글로 스티븐, 이메일 주소는 잡스네요. 뒤에 주소는 셀폴더.com, 날짜는 2023-0228. 자, 그러면 요 데이터를 이 화면 쪽으로 넘겨 보내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 부분을 이제 리스트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시맵을 놓고 키는 스트링, 밸류도 스트링, 리스트. 자, 객체를 만들어야겠죠. 리스트는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array list 클래스를 넣어주시고 안에 들어가는 건 동일하게 해시맵을 놓고 키와 밸류 부분을 동일하게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리스트 쪽에다가 해시맵을 넣으면 되겠죠. 해시맵을 객체를 하나 만들고 이 리스트에 add해서 맵을 넣게 되면 됩니다. 이제 남은 건 여기 세 개의 데이터를 맵에다가 넣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맵에 put 해서 안에 들어갈 내용의 이름은 name, 값에는 name을 넣으면 되겠죠. 똑같이 나머지 부분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데이터가 다 담겼으니까 모델 쪽으로 집어넣어서 화면으로 보내야겠죠. 모델 add attribute를 이용해서 그런데 앞에 키는 result라고 하고 값은 list를 담아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리스트가 넘어가게 되고 리스트를 받아서 여기 데이터를 몇 개냐에 따라서 점점점 증가하도록 하겠죠. 자, 그러면 이 데이터가 정말 잘 넘어가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템플릿 쪽에 있는 리스트 HTML을 열어서 여기에서 데이터를 받아야겠죠. 현재 이 HTML에는 그냥 정적 파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바에서 전달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메타데이터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는 HTML이라는 글자인 옆에다가 정보를 넣도록 하고, 이 네임스페이스의 내용은 우리가 가져왔던 라이브러리 중에 빌드 그레들에 가보시면 우리가 템플릿 엔진을 사용하도록 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쓴다라고 선언을 해야겠죠? 템플릿 엔진이니까. 근데 여기 들어가는 건 네임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주소 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소 검색해서 여기 사이트에 가보시면 위에 나오는 주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네임스페이스 안에 값으로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가져오고 저장한 다음에 화면에서 새로 고침을 해봅니다. 네, 전혀 문제가 없죠. 자, 그러면 이 네임스페이스는 가져온 거라고 보고 아래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칭을 지정합니다. 네, 앞에 글자 두 개를 따서 th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에서는 이제 th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값을 여기다가 출력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임의로 만든 이 값이 화면으로 넘어오는지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위에다가 확인용으로 p 태그를 하나 만드시고 이 p 태그에다가 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있는 글자를 넣는 거기 때문에 텍스트라고 쓰고, 여기 값에는 우리가 보냈던 키 이름을 확인하시고 안에 키 이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가져와졌네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여기 부분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부분이 여기죠. 여기가 맞는지 tr 태그 하나를 지우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부분이 맞죠? 그러면 여기 tr 부분이 반복되면서 간다는 걸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반복되도록 해야겠죠? 자, 그러면 반복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일단 해보고, each는 포문입니다. 여기서 u라는 이름으로 반환하게 하고, 행에 들어가는 변수명이에요. u는. 그 다음에 안에 어떤 대상에서 가져올 건지는 조금 전에 쓴 것과 같이 result에서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td 3개 부분에 저희가 가져왔던 요 값, name, email, reg date 이렇게 세 가지를 매핑 시키시면 됩니다. 자, td 안에 넣는 거니까 텍스트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name입니다. 근데 그냥 name이라고 쓰면 안 되겠죠? u.name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의 행을 가져와서 u라는 변수에다 담았기 때문에 u라는 변수 안에는 name이 존재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리스트를 전달했기 때문에 리스트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네, 해시 맵이 들어있습니다. 결국 u는 해시 맵을 나타내는 거고, 이 해시 맵의 안에 있는 세 개의 값들 중에 첫 번째로 name을 꺼내겠다라는 뜻으로 여기 u.name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여기는 템플릿에서 사용하는 지시어를 쓰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스티븐이라는 글자를 지우고 정말 스티븐이라는 글자가 넘어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전달이 됐네요.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여기 다 지우시고 위와 똑같이 사용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u.email이겠죠. 여기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건 u.reg date. 자, 이렇게 되면 여기 tr 부분이 반복을 하면서 옆에 화면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잘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 컨트롤 쪽에서 새로운 맵을 하나 더 만들어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은 동일하겠죠? 하고 선언 부분만 바꾸도록 할게요. 이러면 새로운 객체를 담게 되는 거고, 여기 이름을 사용자라는 글자로 이름을 정의하고, 이메일 쪽은 유저 이메일 주소로 동일하게 cellfolder.com이라고 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reg date는 2023년 03 오늘이 10일이죠.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가 또 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최종적으로 리스트에도 넣어야겠죠? 그러면 리스트에 add를 하는데 맵을 넣도록. 네, 그러면 리스트에 add한 게 두 가지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행이 두 개가 생기는 거죠. 하나는 스티븐,
하나는 사용자. 그러면 옆에 두 개의 값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나왔죠. 자, 들어가는 순서대로 동일하게 나왔네요. 그 이유는 리스트는 순차적으로 인덱스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애드한 순서대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확인했던 데이터는 필요 없겠죠. 그러면 리스트 HTML에 가서 p 태그로 만들었던 이 부분을 지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화면이 깨끗하게 바뀌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HTML 정적 파일을 템플릿 엔진 쪽으로 이동시키고 그 이동된 화면에서 화면에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따라왔으면 좋겠네요. 지난 시간에 하드 코딩으로 데이터 만들었던 걸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세 개의 변수 부분이 데이터베이스에 담길 수 있도록 컬럼화 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테이블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테이블을 만들려면 어디서 만들 건지를 봐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클라이언트 부분에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생성해서 켜질 때 자동으로 테이블 만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도커 부분에서 하는 거는 나중에 모든 프로그램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클라이언트에서 테이블을 만들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create 테이블 그러면 저는 이제 user2라는 이름으로 테이블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테이블 속에 컬럼이 일단 3개가 필요하겠죠? 3개 name, email, reg date 이렇게 3개가 필요할 겁니다. 자, 그 이유는 화면에 띄워질 때 이렇게 켰을 때 첫 화면이 그렇게 3개 보이죠? 로컬호스트에 8080에 들어갔을 때 보여지는 게 이렇게 3개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3개의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3개의 컬럼 부분을 자바에서는 변수로 3개를 관리했었고 이번에는 컬럼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name이 필요하겠죠. 자, name은 보면 문자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 만들 때도 스트링이라고 만들었죠. 자, 그럼 여기서는 바차겠죠. 바차는 길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갈로를 해서 길이를 정의하는데 이름이니까 10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값이 무조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면 난널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메일일 거예요. 여기도 문자열로 메일로 만들었네요. 이 메일이라고 만들고 똑같이 바차로 정의하고 네임보다는 길겠죠. 그럼 한 20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난널은 무조건 값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널은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뜻으로 정의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널로 지정할게요. 자, 세 번째는 reg date죠. 언제 등록했냐 이거를 보려고 하는 건데 자, 근데 이 자바에서는 date지만 스트링으로 정의를 했었어요. 자,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데이트 타임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reg date. 자, 그러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셀렉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user2로 위에 보이는 것처럼 3개의 컬럼, 결국은 자바 쪽에서는 3개의 변수였던 거를 컬럼화 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임의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컬럼 부분과 데이터 부분 이렇게 만들고 여기서 난널은 2개죠. 난널. 자, 그러면 여기서 name은 디폴트 값이 없으니까 무조건 여기서 넣어줘야겠네요. 그러면 name으로 사용자라고 넣어볼게요. 사용자. 나머지는 널도 허용이 되니까 이메일은 넘어갈 수도 있고 reg date는 디폴트 값으로 now가 들어가 있네요. 자동으로 들어간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select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메일에 있는 값을 나중에 넣을 수도 있겠죠. 업데이트를 이용해서 사용자 2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메일 쪽으로
어떤 값을 넣는다. 자, 지금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여기에만 적용이 되겠지만 나중에는 데이터가 무수히 많아지겠죠. 그러면 대상을 정의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where 대상은 누구죠? 지금 딱 정의할 수 있는 건 이름밖에 없네요. 그러면 name 사용자. 그러면 사용자한테 이메일을 넣어라. 그러면 이메일은 뭘 넣으면 될까요? 자, 영어로 유저 이메일이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네, 정상적으로 동작됐네요. 셀렉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들어왔죠? 자, 그러면 인설트로 이번에는 사용자 1번이라고 하는 걸 하나 더 만들도록 할게요. 그러면 뭐만 빠져있는 값으로 들어갈까요? 네, 이메일만 넣어린 상태에 사용자 1이 들어간 게 보이겠죠? 사용자 1, 이메일은 null, 네, REG 데이터는 now로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시간이 1분 정도 차이가 있네요. 네, 1분 후에 한 번 더 만든 사용자.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만약에 사용자가 아닌 사용자 1번한테 이메일을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한다고 했을 때는 여기 1이라고 넣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이름은 2명, 3명, 4명 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마치 지금 여러 번 넣습니다. 사용자 1이라는 사람이 4명이 돼버렸죠. 그러면 아래와 같이 사용자 1하고 업데이트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대상이 한 명이 아니고 전부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또 다른 조건의 컬럼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보통 우리는 사용자, 결국은 사람들을 이름이 똑같을 때 또 다른 방법으로 식별하는 방법이 있죠. 네, 주민번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도 동일하게 어떤 숫자들로 이루어진 값을 키로 사용하면 좋겠죠. 그래야 그 사용자인지 바로 식별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 여기에 식별할 수 있는 걸 하나 넣겠습니다. 네, int. 자, 이거는 무조건 있어야 되겠죠. 식별자니까. 그러면 낱널이 돼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값을 넣어야겠죠. 그러면 이 값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야겠다. 뭐랑 비슷해요? 디폴트 now 했던 거. 이거랑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 디폴트라고 하고 now로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종류들마다 이런 중요한 키, 식별되는 이 값을 가지고 있는 컬럼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는 방법이 데이터베이스마다 달리 있습니다. 네, 지금 사용하고 있는 MariaDB 같은 경우는 값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도록 MariaDB에서 사용하는 명령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auto increment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생성하도록 하고, 현재 테이블이 있죠. 존재하고 있는데 또 create 테이블을 이용해서 만들게 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이름을 바꾼다. 그러면 계속 유저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기존에 있던 테이블을 지우고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user2를 이번에는 드랍을 이용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워졌죠? 자, 새로 고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테이블을 다시 생성. 네,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류 내용을 봐야 되겠죠. 이 컬럼 정의에 있어서 auto increment라고 하는 건 키로 정의를 해줘야 된다. 결국은 이 컬럼은 그냥 auto increment라고 놓고 사용하는 게 안 되고 어떤 키용으로만 사용하는 컬럼이다 라고 하는 정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이 테이블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키죠. 식별자니까. 그러려면 기본 키라고 하는 프라이머리 키가 정의되면 되겠습니다. 키라고 정의를 해주게 되면 이 컬럼은 이 테이블에 있어서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본 키의 컬럼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다시, 요번엔 정상이죠. 요번에는 어떤 걸 알았죠? 오토 인크리먼트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순차적으로 값이 올라가게끔 하는 옵션인데, 이 옵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컬럼을 키로 정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이 테이블에 있어서 중요한 식별자이기 때문에 기본 키로 정의하기 위해서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옵션을 한 개 더 넣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테이블은 완성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요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where 조건에 들어가는 게 name이 아니고 이제 정수 값이 들어가야 되겠죠. 0, 1, 2, 3, 4. 자, 그럼 0을 한번 넣도록 할게요. 업데이트 0 이메일
뭐 정상적으로 들어간 것 같죠? 근데 여기 보면 업데이트된 롤은 0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대상자가 없다는 뜻이겠죠. 자, 정말 그런지 보도록 할게요. select from, 네, 당연히 값이 없죠. 이유는 뭘까요? 드롭 테이블로 다 지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데이터를 넣어주면 되겠죠? 사용자, 또 사용자, 또 사용자. 자, 계속 들어갔어요. 자, selec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이름의 사용자가 4개가 들어갔지만 10별자로 사용할 컬럼의 값은 어떻게 됐어요? 순차적으로 올라갔다. 결국 이 사용자의 이메일 내용을 바꾸려면, 업데이트를 하려면 10별자로 NO를 쓰게 되면 네, 타겟이 이렇게 사용자 첫 번째 거한테 적용이 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 NO에 1번이라고 하고 유저 이메일이라고 했을 때 누구만 바뀌는지 보도록 할게요. 적용이 됐죠? 자, select. 네, 넘버가 1번인 대상자. 네, 넘버가 1번인 대상자. 네, 여기만 이메일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버 3번의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에 유저 3이라고 해서 이메일을 넣고 업데이트를 하면 NO 값이 3인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가 유저 3 이메일 콤이라고 들어간다. 자, 그러면 이 NO 컬럼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전체를 볼 때는 그냥 셀렉트 하면 되지만 특정 타겟이 되는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는 이 NO 컬럼이 기본 키로 해서 10별로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화면이 아무리 보이는 게 3개가 있어도 10별하기 위해서는 10별자가 될 컬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이 화면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테이블에 있어서 이렇게 3개의 컬럼과 그 다음에 이 한 줄 한 줄 사용자의 10별할 수 있는 컬럼까지 이렇게 해서 4개의 변수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 지난 시간에 요 3개의 변수만 가지고는 더 이상 나갈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에 이 유저2에 있는 정보를 전 시간에 했던 이 작업 대신으로 변환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이 지워져야겠죠. 그리고 잠시 주석 처리를 하고,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부분은 이제 안 쓰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뭘까요? SQL 문이 동작할 수 있는 클래스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select 별 from 테이블명 이 SQL 문 GDR을 실행할 수 있는 메소드를 만들어야겠죠. 현재 이 프로젝트에는 mypartice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mypartice에서 지원해주는 매퍼를 이용해서 제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퍼 어노테이션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를 생성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패키지를 하나 매퍼라고 정의하고 이름은 유저 매퍼라고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저 매퍼에 어노테이션으로 매퍼라고 등록을 하고 위에 보이는 것과 같이 임포트는 mypartice에서 지원하는 어노테이션인 매퍼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mypartice와 ipartice는 ipartice의 상위 버전이 mypartice이기 때문에 그 전 버전에서도 사용할 수 있었던 이 패키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select를 해볼 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public. 우리가 뷰에서 사용했던 게 뭐였죠? list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갈 건 뭐죠? 이 테이블의 컬럼들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컬럼을 담을 수 있는 걸 정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존에 뷰 컨트롤에서 했던 건 해시 맵이었죠. 그럼 이번에는 해시 맵에서 사용하는 인터페이스인 맵을 이용해서 스트링의 오브젝트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번에는 오브젝트일까요? 이유는 위에 있죠. NO는 int, name과 이메일은 바차, rgdate는 datetime.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데이터 타입을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브젝트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가지고 오는 거니까 find인데 전체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all이라고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메소드는 어떤 SQL문을 실행해야 되겠죠? 자, 마이파티스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메소드 위에 어노테이션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이 매퍼와 같이 사용하는 XML의 매퍼를 생성해서 두 개를 한 쌍으로 사용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어노테이션으로 하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기 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골뱅이, 어노테이션이니까 골뱅이, 그 다음에 select 할 SQL문을 쓸 거니까 select. 그러면 여기도 아이바티스의 어노테이션이 select가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등록을 하고 아직 안에 SQL문을 안 넣었기 때문에 빨간색이 떠 있는 상태죠. 자, 갈로를 하고 안에 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넣을 준비를 하니까 오류 부분이 없어졌네요. 자, 그럼 여기 문자열에는 조금 전에 사용했던 select 별 from 테이블명 user2죠. 이걸 넣게 되면 마치 여기에서 사용했던 이 SQL문을 실행한 거와 동일한 이 결과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정말 그런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퍼를 만들었으니까 뷰 컨트롤에서 이 매퍼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스프링에서는 다른 쪽에 있는 클래스 혹은 인터페이스를 빈 객체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가져오기 위한 방법으로 오토와이어를 사용합니다. 정의되어 있는 객체들은 전부 다 빈 객체로 전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토와이드를 이용해서 유저 매퍼라고 하는 걸 의존적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되고 이름은 UM이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모델 add attribute에서 사용했던 이 list 대신에 이제 뭘 가져오면 되죠? UM에 있는 find all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UM에 find all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기존에 저희가 사용했던 리스트에 해시맵을 넣어서 만들었던 데이터와 동일하게 리턴된 값을 받아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받아서 서버를 다시 켰을 때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켜졌네요.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던 데이터가 이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나올 데이터는 예측할 수 있죠. 사용자. 네 명의 사용자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REG 데이터는 다를 겁니다. 여기 보면 초가 다 다르네요. 자, 그러면 새로 고침을 해보도록 할게요. 새로 고침을 했더니 어떻게 됐나요?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현재 이 데이터베이스는 오토 커밋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자는 현재 여기 SQL문,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한 이 클라이언트의 섹션에서만, 이 연결된 공간에서만 보여진 데이터예요. 여기서는 보여지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여지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한 이 데이터를 여기 이 맵 브라우저에도 동일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저장이라고 하는 종단점을 만들어야 돼요. 자, 이 시점까지 변화된 데이터 부분을 저장을 해서 다른 커넥션 시도했던 대상도 같이 볼 수 있도록 정의를 한다라는 의미로 commit이라는 명령어를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렇게 보내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보내주고 난 다음에 user2 테이블에 보이는 이 데이터 4개를 맵 브라우저에도 이제는 보이게 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용자 목록 이 화면까지 띄운 것에서 이제 약간의 수정과 그 다음에 그 다음 기능 구현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 화면에는 4명의 사용자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 목록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것 중에 이메일 부분이 있는 사용자와 없는 사용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아마 지난 영상을 그냥 따라오신
보신 분들은 여기 화면에서 오류가 나신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이제 수정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자, 그 이유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올 때 여기 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지난 시간에 맵포에서 리스트의 맵에다가 담게 되면 이메일 부분이 비어져 있는 상태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 부분이 널일 경우에 그 널 부분을 다른 데이터로 변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어져 있을 때는 이 리스트 화면에서 여기 채워질 변수의 값이 없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대상이 없으니까 매칭을 못하겠죠.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여질 대상이 없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그 널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MariaDB 같은 경우는 if null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null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비어있는 값으로 표현을 해라 라고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사용하여 비어있는 상태로 넘어오지 않도록 예외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같이 화면에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이 실제로는 널인데 널 부분을 화면에 표현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공간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까지 정의가 되었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되었겠죠. 그 다음에 이 리스트 부분에 이 부분에서 약간의 이제 수정이 필요합니다. 자, 어떤 부분이 수정이 필요하느냐 하면 여기 부분이겠죠. 날짜 나오는 이 부분을 사용자가 보기가 편하도록 수정을 좀 하여야 될 겁니다. 자, 지금 이 화면에 보면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연도, 월, 일, 시간, 분, 초, 그 다음에 밀리세컨드, 초보다 더 작은 초겠죠. 밀리세컨드까지 나오는 건데 실제로 사용자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식하는 시간이라고 하면 초까지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밀리세컨드까지 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0 부분은 없는 게 맞을 수도 있겠죠. 보기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여기 목록에서는 시간까지는 보여지지 않고 연, 월, 일까지만 표현해 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날짜에 대한 데이터 부분을 수정해서 보는 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reg date 이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표현 방법은 tinyif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td에다가 넣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이 부분을 하나 복사해서 기존에 있는 이 코드는 주석을 처리하고, 자, 여기에 데이터 부분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예로 여기에 들어갈 데이터를 연, 월, 일, 그러니까 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 날짜까지만 표현해 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고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부분에 데이트에 대한 포맷을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샵을 넣고 여기에다가 이제 날짜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데이트스라고 하는 부분을 넣고 그 다음에 포맷 내용을 바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맷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럼 함수이기 때문에 갈로를 열고 그 다음에 갈로를 닫겠죠. 그러면 첫 번째 인자로 들어가는 이 부분은 실제 데이터겠죠. 그 다음에 그 실제 데이터를 어떤 형식으로 변경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 넣습니다. 자, 그러면 연도는 표현을 해야 되니까 YYYY 소문자로 4개를 쓰시고 그 다음에 월을 넣어야겠죠. 그럼 대문자 MM 마이너스 그 다음에 날짜를 넣을 거니까 소문자 DD. 자, 뒤에 공백이 있으면 공백 값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앞에 부분도 있는지 보시고 저는 있네요. 그럼 이 앞에 부분도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공백 없는 상태로 이 데이터가 표현되게 됩니다. 자, 저장을 하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예상한 대로 연도와 월과 일 이렇게 표현이 되었네요. 자, 그러면 그 뒤에 이어서 시간 표현도 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 더 복사를 하고 기존에 있는 건 주석 처리하고 시간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보통 한 칸 띄우죠. 그 다음에 시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홀, 시간, 그 다음에 분이 필요하겠죠. 분은 소문자. 대문자로 쓰게 되면 앞에 거랑 충돌 나니까
월이 나와버리겠죠. 그래서 소문자. 자, 그러면은 시간과 분까지만 표현을 하는 걸로 해서 저장을 하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시간과 분. 자, 지금 이렇게 작성하다 보니까 캐치 되신 분은 있겠죠. 여기 마이너스 부분 혹은 여기 부분, 시간과 분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 이 기호는 우리가 넣는 기호인 거예요. 결국은 여기 부분을 변경하게 되면, 이렇게 슬러시로 변경하게 되면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호로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꺽쇠로 되어 있는 부분이 편한 사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마이너스겠죠. 경계 라인. 맥 같은 경우는 위에 상단을 보시면 3월 15일 한 칸 띄워지고 시간, 그 다음에 분,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럼 지금 여기 부분처럼 표현해 보고 싶으시면 여기에서 한글로 연, 그 다음에 여기를 월, 여기를 일,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겠죠. 2023년 3월 13일 12시 45분 이때 데이터가 생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이것처럼 사용자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표현한 방법을 최대한 사용하시면 날짜 같은 경우는 처리되는 부분이 잘 정리가 되겠죠. 자, 저는 여기를 마이너스로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까지 표현해 주고 싶으시면 분 뒤에다가 추가하시면 되겠죠. 초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처리 부분이 정의가 됐으면 일단 화면 보여지는 이 부분을 일단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 정리되어야 되는 부분은 사용자 목록이 나왔으면 그 사용자를 클릭했을 때 상세 화면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 화면에서 봤을 때는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 보시면 전체 행에 대해서 색깔이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전체를 클릭했을 때 결국은 이 전체는 TR이죠. 그 이유는 저희가 TR을 이용해서 이 지문을 이용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죠. 요만큼 데이터가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TR이 하나의 행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정말 그런지 F12를 눌러서 화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에 T 바디 속에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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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TR이 4개가 있으니까 옆에 보이는 것 같이 4개의 사용자가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벤트를 준다면 TR에 주는 게 더 정확하겠죠. 이유는 어딜 눌러도 그 사용자한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TR에다가 줘야 될 겁니다. 혹은 사용자 혹은 이메일 쪽에다가 클릭했을 때만 이벤트를 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TR 속에 있는 TD들, 이 TD들 중에 특정 TD만 이벤트를 주게 되면 그 이벤트가 또 이루어지겠죠. 자, 그러면 저는 TR에다가 주는 이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TR 뒤에 자, 이벤트를 줘야겠죠. 자, 태그 이벤트 안에는 onClick이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onClick. 자, 콘솔 쪽에 내용을 찍어볼 수 있도록 콘솔 로그를 넣고 1234라고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 호칭을 하고 1234 잘 나오죠. 자, 그러면 앞에 보이는 이 U, TD에서 사용했던 이 U를 1234 대신에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경고가 떴네요. 빨간색. 사용할 수 없다고 하죠. 하지만 한번 확인은 해보면 좋겠죠? 경고 나온 것과 같이 미싱 부분이죠. 신텍스 에러라고 해서 미싱. 이렇게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뜨네요. 자, 그러면 이걸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면 앞에 TH라고 입력하는 순간 경고는 사라지게 되고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 호칭을 하고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화면에는 지금 똑같이 신텍스 에러가 났는데 코드에는 오류가 없죠. 자, 여기에서 온클릭 이벤트에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사용할 수 없고 한 번 더 뭔가를 더 넣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대괄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안에 내용을 넣습니다. 네, 복잡하니까 이렇게 확대해서 볼까요? 네, 대괄호 두 개를 이용을 해서 그 안에 우리가 아래에 사용한 것과 같이 new라고 해서 네, 출력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을 저장하고 다시 화면에 가서 새로 고침한 다음에 클릭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데이터 잘 나오죠? 자, 이제 데이터가 넘어오는 것까지 출력이 되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했죠? 이 각각 사용자의 식별할 수 있는 코드를 넣었죠. 그게 뭐였죠? 네, NO라고 하는 컬럼입니다. 여기에서 NO라는 컬럼만 유일하게 완전히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키로 사용을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U에서 NO 값을 가져오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타겟이 누군지 정확하게 식별이 가능해질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네, 클릭 이벤트의 첫 번째 단계는 끝난 겁니다. 어떤 대상을 선택했는지까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넘버를 가지고 네, 상세 보기 화면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콘솔에 이제는 찍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제 여기 부분에 콘솔 부분을 이제 바꿔야겠죠. 어디로? 네, 상세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게 주소 값으로 바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네, 겟 방식으로 URL을 호출하는 방법이 location, 네, 경로죠. 그 다음에 href, 네, 주소 값을 넣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 주소 값 뒤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find로 가볼까요? find by id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주소를 이제 나중에 컨트롤 쪽에서 만들어지면 되겠고, 그 뒤에 슬러시 해서 요 뒤에 넘버 부분이 같이 넘어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주소가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컨트롤에 가서 get 방식으로 받을 수 있으면 되겠네요. get mapping 주소는 find by id. 자, 슬러시 주소 하나 더 들어갔죠. 자, 거기에 들어가는 값은 뭐죠? 네, 넘버입니다. 자, 그러면 메소드를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find by id. return에서 네, 주소를 넣을게요. 자, 유저 속에 네, select라는 HTML을 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select. 자, 그러면 이 넘버가 여기서 이제 받아지면 되겠지만 일단 첫 번째는 화면이 네, 변경이 되는지 해보겠습니다. 자, 새로 고침을 하고 클릭을 하겠습니다. 네, 넘어갔네요. 사용자 정보 보는 화면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 위에 주소를 이렇게 보시면 find by id에서 1, 네, 1번 사용자로 가게 해놓은 거죠. 자, 뒤로 가서 자, 그러면은 3번 사용자를 눌렀을 때도 가는지 네, find by id 3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넘버를 받았으니 그 대상을 셀렉트 해야겠죠. 마치 저희가 여기 셀렉트 할 때 어떤 사용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자, 그럼 여기 where 조건을 이용해서 넘버가 1번 그러면 1번 사용자만 가져오겠죠. 3번이면 3번 한 명의 사용자의 정보를 가져오는 상태로 네, SQL 문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넘버 부분을 이제 받아야겠죠. 자, 근데 위에 주소 값으로 사용한 이 변수는 요 인덱스 인자 값으로 매칭을 해야 될 겁니다. 이 매칭을 하기 위해서 앞에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연결하기 전에는 어떤 값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sysout에서 NO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콘솔에 이 NO 값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을 지우고 여기에 값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화면에서 3번을 클릭하면 네,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유는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에러 부분에 이렇게 보시면 네, 여기에 보면은 NO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네, 없다고 하죠. null value. 그래서 이 값을 전달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메소드가 실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이 상태로 두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annotation을 이용해서 이 NO는 어디에서 오는 값인지에 대해서 연결을 시켜줘야 될 거예요. 자, 골뱅이를 해서 위에 이거를 패스라고 합니다. 주소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패스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주소 변수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노테이션을 넣게 되면 위에 만들어 놓은 이 NO라는 주소 값의 한 부분을 변수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는 매칭되는데 좀 더 정확하게 한다면 여기서 더 넣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더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매칭을 해야 되기 위해서 뒤에다가 언어 변수에다가 매칭을 할 건지를 더 정확하게 넣으면 여기에 이 NO는 여기에 있는 NO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NO를 여기에 있는 패스 베리어블을 변수인 int NO에다가 넣겠다라고 앞에다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오류 난 부분에서 새로 고침을 하면 이번엔 정상이죠. 자, 여기에 3이라고 찍혔네요. 이 3은 어디서 나온 거죠? 네, 여기 시스템 아웃 프린트에서 NO의 값을 위에서 받은 걸 출력한 겁니다. 자, 이렇게 주소 값의 특정 변수 값으로 전환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 자, 이렇게 이제 받아온 거죠, NO를. 자, 물론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른 방법은 다른 기능 부분에서 할 거기 때문에 패스 베리어블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사용자 정보 보는 여기 주소값 메소드 부분에서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NO를 받았으니까 이제 이걸 어디로 보내야 돼요? 네, SQL 문이 동작하는 매포 쪽으로도 보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매포에 가겠습니다. 셀렉트 하는 거기 때문에 위에 거랑 거의 비슷해서 이렇게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find by id죠. 그래서 all은 아니니까 by id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달받는 값이 있죠. 네, int NO입니다. 네, 그 다음에 테이블 뒤쪽에 조건문을 넣어야 되겠죠. where. 자, 대상 누구? NO. 어디에 있는 값? 네, 우리가 매개 변수로 받은 인자 값인 NO를 받아서 여기다가 넣는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마이바트스의 기호인데 이 샵 같은 경우는 데이터 타입을 그대로 정형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숫자기 때문에 뭐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다른 데이터 타입인 경우 그러니까 문자열 같은 경우는 쌍따옴표가 있어야겠죠. 그런 것들을 처리해 주는 게 이 샵입니다. 요건 이제 마이바티스 기능에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여기는 똑같겠죠. 동일하게 사용하면 되는 것 같고, 자, 사용자 한 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리스트를 지우면 한 명의 사용자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받아올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니까 뷰 컨트롤에서 이 NO를 전달해서 값을 받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 값을 받아서 위에 리스트처럼 화면에도 전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다가 모델도 하나 더 추가할게요. 모델. 자, 그러면 여기 모델 쪽에 add attribute를 이용해서 키는 똑같이 result 하겠습니다. 결과 값이니까. 네, 그 다음에 매퍼, 유저 매퍼에서 find by id를 이용해서 NO를 전달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데이터가 넘어오겠죠. 자, 그럼 여기 NO 부분은 지우고, 자, 요게 화면으로 넘어가는지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select HTML을 열어서 위에 템플 엔진을 추가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자, list HTML에서 사용했던 요 네임스페이스 이 부분을 select 쪽에도 동일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body 위에서 정말 받아왔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result. 자, 그러면 여기 p 태그의 result인 맵이 출력 나오면 되겠네요. 저장을 하고 화면에 넘어가서 새로 고침을 하면 위에 데이터가 넘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아래쪽에다가 매핑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그대로 나올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여기 태그에서 첫 번째는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름 쪽에 가서, 자, 인풋이니까 value입니다. 자, 이 value에다가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자, 이 상태로 된다고 그랬나요? 안 된다고 그랬지만 확인은 해봐야겠죠? 이렇게 result name이라고 선언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문자로 들어갔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위에 사용자라는 이 글자의 값을 꺼내오고 싶은 건데 저희가 사용한 코드가 그냥 그대로 출력이 되어 버렸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value 앞에 th라고 넣어주면 tinyif라고 넣게 되면 템플 엔진에서 데이터를 관리해 줍니다. 네, 잘 나왔죠? 자, 이렇게 아래도 동일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패스워드를 가져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패스워드라고 쓰면은 오류가 나겠죠? 없으니까. 자, 확인해 볼까요? 네, 패스워드에 관련된 건 데이터를 넣은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이렇게 넣게 되면 이 패스워드의 값을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적이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나겠죠.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오류가 납니다. 자, 그러면 이 패스워드 부분을 나중에 넣거나 아니면 지금 동작할 수 있게 데이터베이스에도 넣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쪽에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메일 뒤쪽으로 pwd라고 해서 바차 값을 넣으면 되겠네요. 네, none. 자, none 넣는 순간 이대로 적용이 안 되겠죠. 그래서 기존 테이블은 내용을 지우시고, 네, 지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테이블을 다시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만들어졌습니다. 새로 고침을 하고 컬럼에 패스워드가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이메일 사용자를 일단 만들어 볼까요? 다음에 들어가는 이 패스워드가 있기 때문에 네임과 패스워드는 무조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문자니까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패스워드 1234로 해서 3개의 데이터가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저 매퍼에서 이제 빠진 게 있겠죠? 패스워드 부분이 빠져 있는데 요 find all 할 때 패스워드 필요할까요? 네, 목록이 있으면 패스워드가 필요 없겠죠. 그래서 없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 정보 볼 때는 패스워드 필요한가요? 네, 필요합니다.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find by id 쪽에는 패스워드 부분을 이메일 뒤쪽에 pwd라고 해서 받아오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네요. 자, 여기 부분이 수정이 되었으니까 서버를 다시 재부팅을 하시고 화면에 와서 여기 오류난 부분이 해결됐는지 확인해 봅시다. 비밀번호에 네 자리로 이렇게 안 보이는 상태네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이 성별 부분 또 컬럼이 추가되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시 화면에 가서 젠더 해서 젠더니까 젠더는 기본적으로 2개 값을 가지고 있죠. 물론 중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 이렇게 2개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린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값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nonnull로 정의하고 디폴트 값도 정의하도록 할게요. 불린이니까 기본으로 남자로 할까요? 1을 기본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이블이 또 변경이 되었네요. 그러면 유저 테이블에 여기 성별에 관련된 컬럼을 또 다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되었네요. 자, 이메일 사용자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개 정도 넣었고 3명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자, 그럼 여기 화면을 새로 고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별 부분까지 이제 넘어온 상태죠. 위에 보면은 젠더 컬럼 부분이 안 넘어왔네요. 그러면 자, 매퍼 쪽에 가서 패스워드 뒤에 젠더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젠더를 추가했으니까 자, 화면을 새로 고침하게 되면 상단에 젠더가 true, 논리형으로 데이터가 넘어왔네요. 자, 그러면
이 셀렉트 쪽에 여기 성별 부분이 존재합니다. 남성과 여성. 자, 이거 구조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나 덩어리, 이렇게 하나 덩어리. 위아래 똑같죠? 자, 이 상태에서 자, true가 어디냐에 따라서 남자를 1로 했기 때문에 true겠죠? 그러면 남성만 나와야 될 거예요. 여성 부분이 나오면 안 되겠죠? 화면에서 사용자 정보니까 남성이라고만 나오면 되겠죠. 여성 부분이 이렇게 나올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교차가 돼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th if를 이용해서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에 내용으로 조건은 true냐 false냐 논리형만 들어가면 되겠죠. if문이니까. 그래서 result. gender라고 쓰면 여기가 true니까 남성이 먼저 나오겠죠. 자, 그러면 밑에 여성 부분은 th if의 반대. 그러면 결국은 false겠죠. 부정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unless를 넣습니다. 조건식은 동일하게 result의 gender 이렇게. 그러면 이제 화면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성이 사라졌네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업데이트를 이용해서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2번 사용자니까 업데이트를 이용해서 젠더를 false로 변경하게 되면 이렇게 false로 적용하고 확인해 봤을 때 사용자 2번만 0 false이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뀌기만 하면 되겠죠. 자, 새로 고침 여성으로 바뀌었네요. 자, 여성 부분 앞부분에 체크박스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라디오 버튼에 체크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적용이 끝났고 위에 이제 이 부분은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면 p 태그를 치우면 깔끔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죠? 네, 여기 부분일 거예요. 버튼 이벤트 부분을 적용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 버튼이 총 3개가 있는데, 자, 취소는 어디로 가면 돼요? 첫 화면인 리스트 쪽으로 가면 되겠죠? 취소니까. 자, 그러면 취소의 주소는 뭐였죠? 주소 부분에 루트. 정말 그렇게 가는지 볼까요? 새로 고침하고 취소. 네, 목록 넘어왔네요. 다시 클릭. 네, 넘어왔고 취소. 네, 넘어오고 취소 버튼은 끝났습니다. 자, 나머지는 2가지. 수정과 삭제. 자, 그러면 수정부터 가볼까요? 자, 수정을 클릭했을 때 사용자 정보 수정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위에 여기 이 주소 부분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정 페이지로 넘어가는 주소가 현재는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수정 주소 부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일하게 업데이트라고 에디트라고 할까요? 에디트 by id. 자, 뒤에 패스 이 부분은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N1을 넘으면 되니까. 그러면 요거 그대로 가시면 되고 여기 주소 부분도 에디트로 쓰겠습니다. edit by id. 네, 그리고 모델 받는 것도 동일할 것 같고 페이지 전환만 하면 되겠죠. 업데이트라는 페이지. 자, 여기까지는 화면 전환 부분이니까 find by id랑 거의 동일합니다. 똑같죠. 이름만 edit by id로 변경이 됐습니다. find by id에서 나머지는 동일. 그 다음에 전달되는 페이지만 select에서 update로 변환이 되었네요. 자, 그러면 업데이트 쪽에도 템플 엔진 이 네임스페이스를 추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받아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위에 바디 쪽에다가 p 태그로 제대로 넘어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 주소 부분을 슬러시 edit by id. 자, 그 다음에 뒤에 꺽쇠 놓고 몇 번인지 넣는 거는 받아와야겠죠. 리절트에서. 그러면 리절트에서 NO를 전달받아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느낌이 왔죠. 그냥 href에 이걸 넣으면 안 된다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에 th를 붙입니다. 골뱅이를 이용해서 주소 값을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수정 화면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자, NO, 젠더, 네임, RG데이트, 패스워드, 이메일까지. 네, 잘 넘어왔네요. 또 여기 부분 매칭이죠. 자, 사용자 정보 본고와 똑같이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추가됐습니다. 새로 고침하고 현재 이제 이메일은 값이 없기 때문에 값이 들어가 있지 않고 나머지는 들어가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이메일 부분을 이제 수정할 수 있게 하려면 리드 온리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패스워드 부분과 이메일 부분이 리드 온리가 빠져 있네요. 네임은 리드 온리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젠더 부분은 하나의 덩어리로 체크가 어디에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if문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럼 제일 상단에만 조건식을 그대로 넣어서 변환이 되도록 해놨죠. 자, 그러면 이제 위에 여기 데이터 부분은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지우고, 이제 수정 저장 버튼 눌렀을 때 저장이 되도록 해야겠죠. 자, 저장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넘어가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 버튼을, 이 저장이라는 이 버튼을 이제 그냥 버튼이 아니고 서브밋으로 변경을 하고, 이 서브밋 버튼도 폼 안으로, 여기 지금 폼 밖에 나와 있는데 폼 안으로 넣어야지만 동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를 잘라내기 해서 폼 쪽으로 안에다가 넣겠습니다. 폼으로 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서브밋은 폼 안에 있어야지 폼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폼 쪽에 액션을 이용해서 주소를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자, 메소드는 포스트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소를 또 만들어야겠죠. 업데이트. 그러면은 그냥 에디트로 가겠습니다. 에디트. 얘도 by id로 할까요? 네, by id. 자, 포스트이기 때문에 개수로 불렀던 이름이랑 충돌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edit by id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하는데 여기를 포스트로 바꾸고 안에 들어있는 이 매개 부분을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를 받는 거니까 맵으로 봐두면 좋겠죠. 스트링 오브젝트 파람 맵이라고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노테이션으로 받아야겠죠. 여기서 이제 빠진 게 하나 있네요. 식별 부분이 없네요. 그러면 식별 부분을 넣기 위해서 여기 인풋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인풋 타입은 히든으로 하겠습니다. 안 보이는 걸로. 그 다음에 네임은 제일 중요한 키 NO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value th value를 해야겠네요. 리절트에서 받아오는 걸로. 자, 요것도 이제 전달해야 되겠죠. 화면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안에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NO가 3번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장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저장. 여기 보니까 데이터가 넘어온 게 보이네요. 자, 3 사용자 이메일은 없고 패스워드 1234 젠더는 1.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달되었으니까 이제 여기 오류 부분은 이제 리턴을 제대로 못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컨트롤에서 모델 받은 거를 확인을 했죠.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업데이트 문 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업데이트 문에 가려면 매퍼가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매퍼 쪽에 가서 업데이트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업데이트의 리턴은 무조건 상태값인 int입니다. 자, int로 바뀌게 하고 edit by id. 자, 맵으로 전달받죠? 그러면은 이걸로 받고 파란 맵. 자, 그럼 여기에다가 업데이트문을 써야 됩니다. 업데이트. 자, 테이블은 유저 2 set. 자, 뭐뭐 바꿀 수 있죠? 일단 이메일 바꿀 수 있죠. 이메일.
그 다음 또 바꿀 수 있는 게 패스워드, PWT. 자, 젠더도 바꿀 수 있죠. 자, 이 정도 바꿀 수 있고, 이제 누군지를 알아야겠죠. where에 NO가 누구다. 전체 바꾸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건도 들어가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SQL문이 동작할 수 있게 이제 뷰 컨트롤에서 전달해야겠죠. 자, 그러면 UM의 edit by id에서 return 값이 상태 값이라고 했으니까 int로 state. 자, 그러면 요 sys out에서 state 값을 전달받고, 그 다음에 일단 return을 정의할까요? redirect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리스트 쪽으로 보내고 사항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걸로 이제 변환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메일 부분을 유저, 비밀 번호도 지금 1234인데 14개로 놓겠습니다. 젠더를 남성이니까 여성으로 바꾸고 저장. 넘어갔죠? 넘어갔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니까 유저 이메일이라고 하니 갑자기 나왔네요. 네, 3번을 바꿨으니까 맞겠죠?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성으로 되어 있고 이메일, 네, 패스워드. 자, 수정. 네, 여성으로 가 있고 비밀번호, 이메일 다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유저를 유저스라고 S 하나 더 붙일까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1이라고 그냥 바꿔볼게요. 그렇게 하고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저스 S 붙었네요. 그 다음에 네, 비밀번호 하나로 보여지고 있고 여성, 네,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 수정 버튼이 잘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수정의 반대에 있는 취소 버튼 이 부분 처리하겠습니다. 자, 취소 버튼을 바꾸려면 취소 부분이 여기죠. 자, 그러면 이제 주소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th를 쓰고, 자, 여기 취소는 어디로 가면 좋죠? 사용자 정보 쪽으로 가면 좋죠. 네, 그래서 골뱅이 쓰고 주소로 find by id 쪽으로 가는데, 자, 넘버가 넘어가면 되겠죠? result no. 자, 그럼 취소되면 네, 사용자 정보 쪽으로 넘어간다 라는 주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새로 고침을 하고 취소 버튼 눌러보도록 할게요. 취소. 네, 3번 사용자한테 사용자 정보로 넘어갔죠. 자, 그러면 여기 수정 버튼 누르고 수정에서 저장 누를 때는 현재 지금 어디로 가게 돼 있죠? 저장 눌렀을 때 리스트로 가게 돼 있어요. 자, 이것도 동일하게 한번 해볼까요? 자, 수정에 저장 누르고 난 다음에는 취소처럼 정보로 넘어가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여기 edit by id의 포스트 쪽에 return을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find by id로 넘어가는데 뒤에 넘버가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바람 맵에 get 해서 NO가 전달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사용자 정보 쪽에서 새로 고침을 하고 수정에 갔다가 저장을 누르게 되면 네, 사용자 정보로 넘어오고, 수정해서 저장 누르면 사용자 정보로 넘어오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내용을 바꿔볼까요? 유저스 S를 빼고 남성으로 바꾸고 비밀번호를 네, 두 자리로 만들어 볼게요. 두 자리로 만들고 저장을 누르면 그대로 남성이면서 두 자리에 S가 없는 유저 정확하게 잘 전달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능으로 이제 삭제 버튼 부분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셀렉트에서 이 삭제 버튼 부분을 이제 주소를 만들어서 해야겠죠. 겟 방식으로 호출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델리트로 가겠습니다. 델리트, 지우는 거니까 델리트. 자, 퍼블릭의 스트링에 그 다음에 델리트로 가면 되겠죠. 델리트. 자, 요번에는 기존에는 계속 패스에 변수로 받아오고 있는 건데 요번에는 쿼리 스트링이라고 해서 뒤에 변수 값을 아예 정의해서 보내는 걸로 해서 받아러 오겠습니다. 그러면 리퀘스트 바람이라고 해서 NO를 전달받고 int NO. 그 다음에 화면 쪽으로 뭐 보낼
내용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모델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도 모델이 필요 없네요. 그럼 모델을 지우고 업데이트 되는 부분과 이 삭제 부분은 모델이 필요 없으니까 모델을 뺐습니다. 델리트 되고 난 다음에는 목록으로 가야 되겠네요. 여기는 그러면 리턴이 리다이렉트로 위치로 가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넘버를 받고 삭제 부분 넘어가야겠네요. 그러면 매퍼 쪽에 delete 쿼리 넣는 부분 넣고 public. 네, 삭제도 상태값이 넘어오기 때문에 int 값을 사용하고 delete 해서 int의 no 전달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delete from user 2번에 where에 no는 네, 하면 구문이 끝났죠. 자, 그러면 여기 select 쪽에서 삭제에 대한 버튼이 눌리는데, 자, 버튼 이벤트로 갈 건지 아니면 A 태그 이벤트로 갈 건지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둘 다 똑같습니다. 자, 버튼을 했을 경우에는 onClick 이벤트를 주면 되고, 자, A 태그 같은 경우는 위와 같이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쿼리 스트링을 쓰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를 A 태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A 태그로 바꾸고 타입은 버튼이 이제 아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태그 닫는 부분도 A 태그로. 그러면 여기 주소 넣는 부분에다가 th href. 자, 그럼 여기 주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elete로 가는 거죠. delete. 그 다음에 갈로를 여기서 엽니다. 쿼리 스트링이기 때문에 갈로를 열고, 그 다음에 이 갈로 속에다가 넘버를 전달하는데 리퀘스트 넘버를 전달한다 라고 이제 작성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마무리 단계인 델리트 부분이 끝나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는 이제 지우고 새로 고침을 한 다음에 3번 유저를 삭제를 하면 네, 목록에는 나오지만 삭제가 된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러면 이게 정상 동작을 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네, 삭제가 안 됐죠. 자, 그러면 이유는 네, 안 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int의 state를 받고 um의 delete 이걸 안 썼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전달될 겁니다. 다시 3번 유저의 삭제. 네, 이번에는 지워졌네요. 정상으로 지워졌죠? 자,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3번이 지워진다 뜻입니다. 네, 지워졌네요. 자, 그러면 이제 사용자 추가 부분을 하면 이제 이 프로젝트의 기본인 사용자 관리에 관련된 건 다 한 겁니다. 자, 이제 사용자 추가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용자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하면 현재는 이제 이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클릭을 하면 사용자 추가 화면으로 넘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사용자 추가하면 가는 걸 get 방식으로 주소를 쓰고 네, 그러면 save, 여기는 save로 가겠습니다. public string. 자, save. 자, save 얘는 이제 뷰만 보여주면 되니까 뭘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return create라는 화면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리스트에 사용자 추가 여기 부분이 save라고 하는 주소로 새로 고침하고 누르겠습니다. 아, 유저가 빠졌네요. 유저의 create 사용자 목록. 네, 모양은 똑같죠. 그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화면에 가서 템플 엔진 네임스페이스 추가해야겠네요. 이 부분을 추가를 하고 자, 하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자, 체크박스는 젠더가 되어 있어야겠네요. 젠더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 기본으로는 남성으로 되어 있네요.
자, 패스워드 부분은 그대로. 네, 여기 위에는 건들 게 하나도 없죠? 입력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폼 밑에 버튼. 자, 서브밋으로 버튼을 생성을 바꿔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네, 폼 속으로 이동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동. 그 다음에 취소 버튼은 네, 어디로 가면 되죠? 목록으로 가면 되겠죠? 루트로 가게. 그럼 취소 부분도 끝났고. 자, 생성은 서브밋이니까 주소를 어디다 넣어야 되죠? 네, 폼에다가 넣어야겠죠. 액션. 여기 주소를 넣고 save라는 주소로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메소드는 포스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하고 보니까 템플 엔진이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네, 자바 쪽에서 받아오는 값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뺐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화면이 포스트의 주소 부분을 또 정의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포스트로 매핑을 또 넣고 주소는 똑같이 세이브. 통신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주소가 같더라도 충돌 나진 않습니다. 자, 스트링 세이브고, 자, 이 세이브에는 이제 내용을 받아와야 되겠죠. 자, 또 맵 형식이니까 뭐랑 비슷해요? 네, 업데이트 때랑 똑같은 느낌의 값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과 똑같이 여기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리퀘스트 파람을 이용해서 맵을 받고 밸류는 오브젝트 파람 맵. 네, 이렇게 쓰면 받아와진다는 걸 위에서 했었어 알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파람을 SQL 쪽으로 전달해야겠죠. 그럼 매퍼 쪽에 가서 insert라고 하는 annotation을 이용하고, 자, insert도 상태값이 오기 때문에 int, 그 다음에 save, 맵이 오는 거니까 맵을 넣고, 그 다음에 파람 맵. 여기에는 insert into user 2에 갈로 value 갈로. 자, 뭐뭐 넣어야 된다 그랬죠? 네, 일단 첫 번째는 네임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은 이메일이죠. 그 다음은 뭐죠? 네, 패스워드입니다. 그 다음 뭐? 네, 젠더입니다. 자, 나머지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상관이 없겠네요. 밸류 부분도 동일하게 네임이 전달받아지면 되고, 이메일이 전달받아지면 되고, 패스워드가 전달받아지면 되고, 젠더가 받아지면 되고, 네, 똑같이 매칭을 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거를 뷰에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int state um에 save 파라맵.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어디로 갔으면 좋겠어요? 만들어진 사용자한테 갔으면 좋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쿼리를 하나 더 만듭니다. int, 네, 뭘 받아올 거냐면 넘버를 받아올 거예요. 자, 그래서 find by no. 자, 넘버를 받아오기 위해서 여기에 select last insert id as no. 자, 그럼 이게 뭔지를 한번 셀렉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 이게 나왔죠? 네, 그 이유는 뭐죠? 인설트 된 데이터가 3개까지 들어갔었죠. 그래서 넘버 3까지 만들어진 상태였어요. 마지막으로 입력된 아이디는 넘버가 3번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인서트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거를 호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서트 되고 난 다음에 바로 만들어진 넘버 값이 전달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뷰에 가서 요게 이제 전달 받도록 하겠습니다. um에 find by number. 자, 이 넘버는 int의 no죠. 그럼 여기 주소에다가 이제 쓸 수 있을 거예요. redirect find by id. id 뒤에는 넘버가 주소 하나 더 붙죠. 그러면 슬러시 더하기 no. 그러면 생성하고 그 생성된 사용자한테 간다. 자, 그럼 요걸 저장하고 정말 그렇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용자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스트. 자, 이메일은 테스트 이메일이라고 작성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221133 이렇게 넣고 여성을 넣고 생성해 볼게요. 사용자 정보로 넘어왔고 테스트. 여성이었는데 남성으로 되어 있네요. 아까 남성이었나요? 네, 여성 부분 젠더가 좀 이상하네요. 젠더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젠더에 젠더. 네, 여성 부분이 2로 되어 있네요. 자, 0으로 가 있어야 되겠죠? true, false니까. 네, 그럼 이번에는 네, 제대로 되겠습니다.
등록인이라고 하고, 네, save user, 이메일 1111. 자, 여성, 생성. 네, 여성으로 넘어왔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사용자 관리되는 화면을 완성해 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만든 이 프로젝트를 도커 쪽으로 배포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하기 앞서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에 보시면 스프링을 넌했을 경우에 여기 출력된 로고에서 액티비티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개발하는 이클립스와 이번에 배포하게 될 도커 쪽 부분, 이렇게 두 가지의 정보를 달리 가져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도커를 이용했을 경우에 기존의 이클립스에서 개발했을 때 처럼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정보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을 하기 전에 도커 시스템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커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에다가 폴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은 저희의 프로젝트 구조와 동일한 위치에 있는 파일들입니다. 이 위치에 도커를 관리할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커 쪽에 배포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와 저희 프로젝트의 배포 파일 관리 부분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프로젝트를 이제 새로 고침하게 되면 이 위치에 도커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이 위치에 new 폴더에서 자, MariaDB 부분 관련된 위치와 그다음에 여기 위치에서 관리할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커 컴포지를 하기 위해서 컴포지 yml이라는 파일을 하나 생성하고 여기 위치에다가 저희가 여기 컴포지 파일에다가 저희가 관리할 MariaDB와 우리 프로젝트 이 두 군데를, 이 두 가지를 컨테이너화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 네트워크입니다. 우리 컨테이너가 실행이 되게 되면 이제 네트워크에 연결해야 되는데 그 네트워크 정보를 관리하는 건 네트워크스 쪽에서 관리하도록 할게요. 이름을 지정하겠습니다. My Network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My Network를 이용해서 저희의 DB 부분과 앱을 관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MariaDB 부분입니다. MariaDB는 도커 허브에 있는 MariaDB를 받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이름은 db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my network, 그 다음은 볼륨, 총 3개를 연결할 거고 현재 위치에 MariaDB, 그럼 여기 위치에다가 자, 설정 파일, MariaDB가 동작하는 데 있어서 설정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conf-d를 이용해서 관리할 거고 MariaDB 컨테이너 쪽에서는 etc 아래에 MySQL 아래에 conf.d라는 디렉토리가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위치에 동일한 파일을 관리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MariaDB 밑에 데이터 부분을 관리하는 폴더를 넣겠습니다. 자, 이 위치는 var 밑에 lib 밑에 MySQL 이 위치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데이터베이스가 실행이 됐을 때 저희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테이블이 있습니다. user2라는 테이블이죠. 이 테이블 를 미리 생성했으면 좋겠죠. 그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MariaDB 폴더 안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nitdb.d 도커가 실행될 때 되는 거기 때문에 도커 엔트리 포인트 initdb.d라는 위치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MariaDB는 환경 설정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env 설정 부분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호스트입니다. MySQL 호스트, 로컬 호스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포트입니다. MySQL 포트 3306. 세 번째는 루트 계정의 패스워드 부분입니다. 관리자 부분을 접속하기 위해서 루트에 관련된 패스워드가 설정이 돼야 되죠. 자, 1234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본이 되는 데이터베이스 부분을 설정하겠습니다. MySQL 데이터베이스, 기존에 우리가 EDU를 그대로 쓰고 있었죠. 그 다음은 일반 사용자로 MySQL에 유저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유저는
셀로 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개발 쪽에서는 폴더라는 이름으로 사용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차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정의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패스워드는 1, 2, 3, 4. 자, 이렇게 하면 자, DB 부분은 설정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프로젝트 관리할 앱 컨테이너를 설정하겠습니다. 저희 스프링은 자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OpenJDK를 이미지를 받아오도록 할게요. OpenJDK 마지막 버전을 받겠습니다. 동일하게 컨테이너 이름도 관리하도록 할게요. 앱. 그 다음에 저희 앱은 데이터베이스가 실행 후에 동작을 했으면 좋겠으니까 그 부분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Dependence on 하고 위에 DB를 정의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네트워크는 my network.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링크스를 이용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프로젝트가 빌드 되고 난 다음에는 JR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마운트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위로 올라가야 폴더 쪽으로 이동되기 때문에 점 두 개를 이용하시고 폴더 쪽으로 이동한 후에 빌드란 디렉토리 밑에 libs라는 디렉토리가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위치에 JR 파일이 만들어지고 저희 앱 컨테이너 쪽에는 유저 밑에 노칼 이 위치에 파일을 두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JR 파일을 런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코맨드를 이용해서 java-jr 명령을 이용하고 자, 위치가 유저 밑에 노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일명을 이제 써야 되는데 app.jr이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MariaDB에 관련된 이 부분을 정의를 해야겠죠. 폴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개 폴더입니다. conf.d 그 다음에 데이터 initdb.d 이 3개의 부분을 MariaDB 쪽 아래에 생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initdb.d 이 부분에는 SQL물을 생성해 줍니다. 자, 유저라는 이름으로 SQL물을 생성할게요. 그 다음에 저희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유저 이 테이블은 이겁니다. 여기 파일 안에 유저 테이블 2를 만드는 ddl 명령어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conf 쪽 파일을 만들어야 되겠죠. conf 쪽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new 파일 해서 my.conf라는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 위치에는 클라이언트라는 부분과 MySQL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MySQLD라는 부분 이렇게 있는데 여기 세 군데에서 저희가 필요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추가해야 될 내용은 우리는 한글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기 때문에 UTF-8 정의가 되어 있어야 한글 부분이 깨짐없이 들어가게 됩니다. 디폴트 부분을 캐릭터셋으로 UTF-8 정의 여기 한 군데, 여기 두 군데, 세 번째 부분에는 캐릭터셋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캐릭터셋에 관련된 부분을 정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뺐을 때와 넣었을 때 차이점을 확인해 보시면 더 좋습니다. MariaDB의 환경 설정 부분은 끝났습니다. 빌드 부분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드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터미널 쪽에 들어가서 저희 프로젝트에 있는 위치에 이동한 후에 여기 gradw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빌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ootjr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실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위에는 없었던 빌드라는 디렉토리가 이렇게 생성이 되었습니다. 위치로 이동을 해서 안에 내용을 보시면 lib라는 디렉토리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치에 이동해서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 프로젝트 플러스 버전 부분이 합쳐진 상태의 JR 파일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면 저희 설정했던 app.jr이라는 파일로 실행이 안 되겠죠. 자,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 프로젝트의 그래드 설정 부분에 제일 아래 부분에다가
bootjar을 명령을 사용을 했을 때 저희 파일명을 고정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bootjar 명령을 이용해서 실행했을 때 저희 프로젝트의 이름과 그 다음에 jar 파일로 만들었을 때 그 파일 이름, 그 다음에 버전 이렇게 세 개를 사용해서 저장을 하시면 이제는 그레이드 빌드를 할 때 app.jar 이란 파일로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 프로젝트를 빌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빌드 디렉토리를 초기화하고 다시 jar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치에 있는 gradle w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클리어한 후에 bootjar 명령을 이용해서 빌드 시작. 자, 실행되었습니다. 빌드가 보이시죠? 그러면 트리를 이용해서 빌드 안에 있는 libs의 위치에 있는 파일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app.jar로 만들어졌네요. 이제 저희가 관리해야 될 부분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커 위치로 이동해서 현재 여기 위치에 있는 컴포지 파일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커 컴포지 업티. 자, 그러면 기존의 DB 밑에 도커라는 컴포지가 있고 그 컴포지 밑에 컨테이너 두 개가 만들어졌는데 하나는 DB, 하나는 앱. 저희가 정의한 그대로 만들어졌죠. 현재 여기 위치에는 외부로는 통신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 포워드를 잠시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앱 쪽에 관리했으면 좋겠죠. 자, 기존에 있는 이 도커는 지워주시고 다운 명령을 이용해서 지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위치에 포터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080 포터를 80으로 포트 포워딩 할 수 있게 정의하시고 다시 도커 업을 이용해서 켜십니다. 그러면 8080에서 80으로 접속할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러면 웹 쪽에 가서 이제는 로컬 호스트에 80으로 접근해 봅니다. 서버는 켜졌네요. 그렇지만 500이 실행된 걸 보아하니 데이터베이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커 대시보드에서 앱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로고 쪽으로 가 보시면 이 로고 내용에 보았을 때 콩네이션 부분에서 오류가 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커에서 스프링은 로컬 호스트에 23306번으로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 프로젝트에 여기 URL 부분이 변경이 돼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알 수 있는 건 도커 파일을 만들 때 사용자도 폴더가 아니고 셀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계정 부분에도 아마 오류가 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 도커를 다운을 시키시고 여기 부분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은 DB로 들어가시면 되고 내부 포트는 3306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는 셀이었죠. 자, 그러면 이 정보와 저희 도커 컴포지 파일과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여기 설정 부분에서 포트는 3306번 그 다음에 호스트로 붙을 이름은 컨테이너 이름이죠. DB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edu 사용자는 셀 패스워드는 1234 이번에는 정의가 제대로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도커를 실행하기 이전에 다시 빌드를 해야겠죠. 그러면 여기 빌드 쪽에 저희가 정의한 프로퍼티 부분을 정의하기 위해서 gradle 명령을 이용해서 다시 빌드를 하겠습니다. 빌드 처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도커 쪽에 가서 도커 컴포지 업d를 이용합니다. 서버가 켜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접속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새로 고침.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화면이 뜬 걸 보아 데이터베이스 연결에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프로퍼티 부분을 변경하게 되면 도커 쪽 배포에는 문제가 없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이클립스에서 프로젝트를 실행했을 때는 문제가 또 발생하겠죠. 이유는 저희가 변경한 URL 부분과 유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 프로퍼티 부분을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리하는 방법을 이제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 이 파일을 이런 변경을 해서 지금 설정 부분은 도커에 적용될 내용이니까 프로드라고 해서 프로덕션 줄여서 제품화 시키는 거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DV, 디벨로퍼 개발자 모드로 정의를 하는 걸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퍼티가 두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위에는 도커 쪽에서 사용할 내용이고 아래는 저희 이클립스 개발 쪽에서 사용할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설정한 부분이 이제는 로컬 호스트의 2에 사용자는 폴더로 접근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프로퍼티가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이클립스는 이 프로퍼티 두 개 중에 어떤 걸 실행할 건지 일단 정의하지 않고 스프링 부트 앱으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이 되었습니다. 실행이 되었는데 오류가 발생했죠. 여기 오류 내용을 보시면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정의가 없어서 데이터 소스의 URL 부분이 문제가 발생했죠. 그렇다는 건 저희가 만든 저희 프로퍼티 파일이 두 개가 있지만 스프링이 런 됐을 때는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정의하기 위해서 run as 할 때 run configuration을 이용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run configuration 쪽에서 저희 폴더가 run 될 때 설정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환경 변수 설정 부분에 add를 해서 어떤 프로퍼티를 읽을 건지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에서 사용하는 프로파일즈는 어떤 걸 액티브 했다 라고 해서 이 명령을 쓰시고 저희가 만든 파일 두 개 중에 저희는 개발자 모드에서 실행돼야 되기 때문에 DV 이 파일명 밑에 마이너스 놓고 사용했던 이런 명칭을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OK 누르시고 Apply Run 합니다. 자, 요번에는 전혀 문제없이 실행이 되었네요. 그 다음에 실행된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두 번째 줄 로그에 프로파일 중에 액티브 실행되고 있는 게 활성화된 건 DV라고 되어 있네요. 결국은 application-dv property 이 파일이 실행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가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는 개발자 모드의 데이터베이스로 연결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8080 포트를 이용해서 실행했던 여기 부분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하게 되면 사용자가 그대로 보여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커 쪽에서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는 현재 아무런 사용자가 없죠. 자, 화면을 반을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건 개발자 쪽에서 실행되고 있는 저희 프로젝트고 오른쪽에 있는 건 도커 쪽에서 실행해주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자,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데이터베이스가 두 개가 다르다는 걸 확인이 되죠. 그러면 이 프로퍼티는 개발자 모드에서 실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이제 위에 프로퍼티 부분이 이제 도커에 배포됐을 때 실행이 되도록 정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도커 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도커 컴포지 이 부분을 종료합니다. 도커 컴포지 다운 명령을 이용해서 잠시 끄시고 저희 프로젝트에 이동을 하셔서 여기 빌드 부분에 우리 프로퍼티 파일이 이제 두 개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다시 빌드를 해야 됩니다. 클릭을 하고 부트 JR를 이용해서 빌드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도커 쪽으로 가서 도커 컴포지를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생성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켜졌는데 저희 앱 부분이 비활성화가 됐죠? 다시 켜려고 해도 켜지지 않습니다. 꺼졌죠? 그 이유는 어떤 프로퍼티를 타겟으로 읽을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커 컴포지 파일에 이거 이제 다시 다운하고 파일에서 특정 부분이 변경이 돼야 됩니다. 도커 컴포지 파일로 이동을 해서 이 도커 컴포지 파일에 커맨드 라인이 있었죠. 여기 커맨드 라인에서 이클립스 쪽에서도 정의했던 거와 같이 spring.profiles.active
프로포티브는 PROD, 도커 쪽에서 사용할 프로포팁 이름이죠. 옵션 부분을 추가로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만든 프로포티, 도커 쪽에서 사용할 이 프로포티를 대상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이 명령어를 이용해서 다시 도커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도커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앱이 종료되지 않고 활성화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다시 여기 와서 새로 고침을 하면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사용자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자, 테스트 유저 2 1 2 3 4 요성을 해서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네, 생성되었기 때문에 정보로 넘어왔겠죠. 자, 그러면 취소해서 내용을 보시면 테스트의 이메일 유저 2 이메일, 네, 조금 전에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네요. 22시 22분, 네, 초가 지나가서 1분 정도 차이가 나네요, 지금. 그러면 개발 쪽에는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죠. 네, 그래서 새로 고침하면 이 정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전혀 다른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접근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건 이대로 배포해서 운영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도커 쪽으로 저희 프로젝트를 배포하여 서비스까지 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